오 하느님, 맙소사 마이크 정신 차려 병원 가면 괜찮을 거야. 에밀리가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어요. 5년 전 마음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생기게 한 끔찍한 사고를 겪은 에밀리. 그녀는 과연 그 상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어두운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까요? 그녀의 트라우마 극복의 시작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밤을 사랑했습니다. 뉴욕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브루클린 거리를 걸으며 취재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때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 기자 마이크는 항상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에밀리, 밤이야말로 진짜 이야기가 숨어있는 시간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이야기 중에는 제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죠. 2020년 3월 15일 밤 11시 30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브루클린의 한 골목에서 저희는 지역 상권 변화에 대한 기사를 위해 상인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취재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차 백파이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제 앞에서 쓰러지는 걸 보는 순간 깨달았죠. 총소리였다는 걸. 그 순간의 기억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마이크의 놀란 표정, 그가 쓰러지면서 내는 작은 신음소리,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그의 손. 저는 911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8살 청년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거든요. 범인은 잡혔습니다. 16살 소년이었어요. 마약에 취해서 아무나 쏜 거였죠. 마이크를 노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나빴던 겁니다. 그게 더 끔찍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친구를 잃었다는 게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어요.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을 쳤고 현관문에는 자물쇠를 3개나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이크의 사건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저는 아파트 문을 잠갔습니다. 뉴스는 집에서 쓰고 인터뷰는 낮에만 했습니다. 밤에 뉴욕은 저에게 너무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에밀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마이크도 내가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마이크를 잃은 그 밤의 공포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혼자 있는 밤이면 자꾸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마이크가 쓰러지던 순간 손에서 느껴지던 그의 체온, 점점 차가워지던 그의 손가락들, 그리고 끝없이 울리던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경찰들의 무전기 소리.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가끔 창문 너머로 들리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조차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낮에만 활동하는 기자가 되었고 밤에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도 밤늦은 파티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밤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현관문 자물쇠 3개, 창문마다 설치한 보안 센서, 침실 옆에 둔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모든 게 마이크를 잃은 그날 밤의 공포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제게 야간 취재를 맡기지 않았어요. 다들 제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낮 시간 인터뷰나 실내 취재만 했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좋은 기사를 쓰려면 때로는 밤의 현장에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밤의 현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잃을 수도 있었고 이번엔 제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대신 저는 낮 시간 전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인 인터뷰, 기업체 방문, 학회 참석 같은 안전한 취재만 했어요. 동료들은 이해해줬지만 저 스스로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크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 저를 보고 실망할까? 아니면 이해해줄까? 마이크는 영원히 28살로 남아있었고 저는 혼자서 살아가야 했거든요.
제가 밤에 마지막으로 밖에 나간 건 마이크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마저도 친구들이 집까지 데리러 와서 함께 갔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바뀌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다시 밤을 선물해 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5년간 저를 괴롭혀온 두려움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밤의 자유를 되찾게 될 거라는 것도요. 믿을 수 없는 사진. 2025년 6월,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치안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각국 정부가 자기 나라 치안을 자랑하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국제회의에는 항상 과장된 통계와 포장된 사실들만 나오니까요. 방송사 편집장이 제게 이 출장을 제안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특별할 게 있을까요? 어차피 뻔한 자화자찬 아닐까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생각보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건 낮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도시든 낮에는 안전해 보이거든요. 진짜 테스트는 밤에 해봐야 아는 거죠.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저는 습관적으로 보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자물쇠는 튼튼한지, 창문 잠금 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말이에요. 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포럼 첫날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치안 성과를 발표하고 서로 칭찬하며 박수치는 뻔한 행사였어요. 저는 노트북에 간단한 메모만 적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독일의 디지털 치안 시스템, 프랑스의 커뮤니티 폴리싱, 일본의 교통 안전 정책 같은 것들이었죠. 모든 발표가 긍정적이고 성과 위주였습니다.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죠. 전형적인 정부 주도 국제회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포럼 둘째 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세션이 시작됐거든요. 발표자는 지훈이라는 서울시청 홍보팀 직원이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다른 발표자들과 달리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홍보팀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야간 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야간 범죄율이 얼마나 낮은지, 여성 안전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같은 통계들을 보여줬거든요. OECD 평균 대비 야간 범죄율 85% 감소, 여성 야간 보행 안전도 세계 3위 같은 숫자들이었죠. 숫자들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통계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정부 발표 자료라면 더더욱 그렇죠. 저는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독일 경찰청장은 무표정했고 프랑스 내무부 관계자는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스크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BTS 멤버들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새벽 시간에 말이죠. 사진 하단에는 촬영 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는데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세계적인 스타들이 새벽에 아무런 경호원도 없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탄다고요? 더군다나 한강이라니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해 촬영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연예인들도 서울에서는 자유롭게 야간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거짓 선전이었어요. 잠깐만요. 이 사진들이 정말 조작 없이 촬영된 건가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게 제 의무였거든요. 세계적인 스타들이 새벽에 아무런 경호원도 없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탄다고요? 이건 명백한 프로파간다 아닌가요? 지훈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아, 네. 정말 실제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일상적이에요.
일상적이라고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일상은 없어요. 특히 밤에는 더더욱요. 한국에서는 뭐가 다른가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경찰청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고 프랑스 대표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국 내무부 관계자는 아예 펜을 놓고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거짓 선전을 폭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휴식 시간이 되자 다른 참가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휴식이 끝날 무렵 지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에밀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뭘 확인하라는 거죠? 밤에 한강에 나가보시는 거예요. 직접 자전거를 타보시고 판단하세요. 저는 즉시 거절하려 했습니다. 설마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건 아니겠지만 밤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설마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정말 안전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로서의 직업 정신이 발동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직접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안전하다면. 아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도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그만둘 거고요. 물론입니다. 지우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어요. 오히려 자신 있어 보였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특집 기사를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어떤 내용인데? 한국 치안 검증기라는 제목으로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한 밤거리 문화가 정말 존재하는지 직접 검증해 보는 거예요. 오, 흥미롭네. 어떤 내용인가? 한국에서 BTS가 새벽에 자전거를 탔다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직접 밤에 나가서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줄 겁니다. 좋아, 에밀리. 예산 승인해 줄게. 아마 시청률 대박일 거야. 방송사는 즉시 승인해 줬습니다. 시청률이 나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거짓 선전을 폭로하는 충격적인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뉴욕의 브루클린처럼요. 하지만 5년 전 그 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은 어디든 위험해.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더욱. 내일 밤이면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놨어요. 한국 정부의 거짓 치안 선전을 파헤치다. 내일 밤 촬영한 영상이 그 증거가 될 거였죠.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정말 BTS 멤버들이 새벽에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요. 제가 5년간 경험한 현실이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밤은 위험하고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건 세계 공통의 상식이에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더욱요. 마이크의 죽음이 그것을 증명했거든요. 내일 밤 저는 그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옳았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내일 밤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촬영 장비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헬멧에 장착할 소형 캠코더, 야간 촬영용 조명,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호신용 스프레이까지요. 5년간의 경험이 저에게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쳐줬거든요.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마이크가 죽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호신용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마이크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제가 더 빨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캠코더 배터리를 확인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5년 만에 밤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아야 했죠. 비상 연락처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응급번호 112와 119를 휴대폰에 저장해뒀어요. 뉴욕에서 살면서 배운 건데 위험한 상황에서는 여러 개의 대비책이 필요하거든요. 지훈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마치 정말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준비 다 되셨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밤에 안전하다니 그런 곳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오후 6시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 서울의 야간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밤은 밤이었거든요. 어둠이 내리면 모든 곳이 위험해지는 법이에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도 낮에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해가 질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숨어있던 범죄자들이 나타나고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7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지만 곧 어둠이 내릴 예정이었어요. 저는 장비를 차례차례 점검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상태, 조명 밝기, 호신용 스프레이 위치까지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죠. 주변 환경도 미리 파악해뒀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 위치, 병원까지의 거리, 응급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들까지. 이 모든 게 5년간 제가 배운 생존 기술이었어요. 카메라 테스트. 오늘은 2025년 6월 20일 오후 7시입니다. 저는 서울 한강에서 한국의 야간 치안을 직접 체험해 볼 예정이에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들렸어요. 아무리 객관적인 검증이라고 해도 5년 만에 밤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자전거를 빌리는 동안에도 저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뉴욕에서 기른 습관이었어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해두는 것. 대여소 직원은 친절했지만 저는 별로 집중하지 못했어요.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데 더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도움을 요청할 곳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 두고 싶었어요. 자전거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타이어 상태, 브레이크 작동 여부, 체인 상태까지. 위급한 상황에서 자전거가 고장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오후 8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헬멧을 쓰고 카메라를 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만에 해가 진 후에 밖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자,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곧 어둠이 내릴 텐데요. 과연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한 밤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이크의 죽음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처음 30분간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가족들이 보였죠. 하지만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직 완전히 어둡지 않았거든요.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드디어 위험한 시간이 오는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오후 9시가 되자 사람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곧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요. 마이크와 함께 브루클린에서 취재할 때도 이 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10시가 되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이 보였어요. 저는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언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거든요. 호신용 스프레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뒀거든요. 휴대폰도 언제든 응급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준비해뒀고요. 오후 11시.
저는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주변을 계속 경계하면서요. 휴대폰은 언제든 112에 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어요. 밤 11시입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네요. 첫 10분간 저는 마이크의 죽음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총소리가 언제 들릴지,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건 아닌지 계속 뒤돌아봤어요. 모든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도 무서웠고,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도 혹시 총소리는 아닌지 의심했어요. 5년간 쌓인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들리는 건 한강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자전거의 벨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대화 소리요. 총소리도 비명소리도 사이렌 소리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밤을 사랑했습니다. 뉴욕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브루클린 거리를 걸으며 취재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때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 기자 마이크는 항상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에밀리, 밤이야말로 진짜 이야기가 숨어있는 시간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이야기 중에는 제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죠. 2020년 3월 15일 밤 11시 30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브루클린의 한 골목에서 저희는 지역 상권 변화에 대한 기사를 위해 상인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취재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차 백파이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제 앞에서 쓰러지는 걸 보는 순간 깨달았죠. 총소리였다는 걸. 그 순간의 기억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마이크의 놀란 표정, 그가 쓰러지면서 내는 작은 신음소리,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그의 손. 저는 911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8살 청년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거든요. 범인은 잡혔습니다. 16살 소년이었어요. 마약에 취해서 아무나 쏜 거였죠. 마이크를 노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나빴던 겁니다. 그게 더 끔찍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친구를 잃었다는 게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어요.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을 쳤고 현관문에는 자물쇠를 3개나 달았습니다. 캠핑장에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어떤 모습이 저를 더 놀라게 할까? 그리고 정말로 한국의 야간 안전 문화가 존재한다면 그 증거를 확실히 봐야 했어요. 난지 캠핑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일까? 혹시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도 신기했어요. 새벽 2시 30분인데도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고 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다니고 있었죠. 24시간 편의점들도 활기차게 영업하고 있었고요. 뉴욕도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뉴욕의 밤은 항상 긴장감이 돌았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죠.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인데도 수십 개의 텐트가 쳐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모두 밤에 캠핑하는 거예요? 네, 야간 캠핑이 정말 인기예요. 특히 여름엔 낮보다 시원하니까 더 좋아하시죠. 저는 캠핑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 단위부터 연인들, 친구들, 그리고 놀랍게도 혼자 온 사람들까지. 가족들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새벽 캠핑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텐트 앞에서 보드게임을 하는 가족, 캠핑용 의자에 앉아 별을 보는 가족들까지. 모든 게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혼자 온 여성들이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 텐트 앞에서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캠핑 랜턴 불빛 아래서 여유롭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죠. 저는 지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분께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이라고 해요. 회사원입니다. 혹시 실례지만 밤에 혼자 캠핑하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여기서요? 오히려 집보다 조용해서 좋아요. 집보다 조용하다니요. 정말 믿기 어려운 대답이었어요. 만약 위험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세요? 이건 씨가 책을 들어보이며 웃었습니다. 여기선 무기보다 책이 필요해요. 모기 잡을 때 빼고는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기보다 책이라니요. 이런 대답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건 씨의 텐트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평화로웠어요. 캠핑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분,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분까지.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평화롭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평화롭다는 거였어요. 이건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캠핑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한 텐트에서는 젊은 여성이 혼자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캠핑 매트를 깔고 명상 자세로 앉아 있었죠. 새벽 3시에 혼자서 요가를 한다니요. 다른 텐트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혼자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중년 남성이 혼자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고 있었죠. 완전히 몰입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취미와 휴식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로에 대한 배려였어요. 소리를 낼 때는 최대한 작게, 불빛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부모와 두 아이가 함께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신나서 뛰어다니고 있었죠. 뉴욕이었다면 부모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에서 캠핑을 한다니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도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점점 후자 쪽으로 기울어지는 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비정상적인 환경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이크가 죽던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브루클린의 그 골목, 갑작스러운 총소리, 쓰러지는 마이크. 그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평화로웠고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캠핑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니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안전한 곳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곳보다도 평화로운 곳이었죠. 새벽 4시가 가까워졌지만 저는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밤의 평화로움을 더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 모든 경험이 꿈이라면 어떻게 하죠? 뉴욕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무서운 밤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새벽 4시, 저와 지우는 한강 벤치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한강에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보석들이 물 위에서 춤추는 것 같았죠.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봤고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강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벤치에 앉아 새벽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아온 걸까요? 5년간 집에 숨어 지낸 게 정말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지훈은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자신들에게는 일상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곳은 없다고요.
제가 기자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경험을 떠올렸어요. 유럽의 대도시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남미의 도시들까지. 하지만 새벽에 여성이 혼자 캠핑할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지훈이 설명해줬습니다. 그 당연함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요. 시민들도 정부도 말이에요. 이 말이 저에게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안전이 개인의 책임이었거든요. 자기가 조심하고 자기가 방어하고 자기가 피해야 하는 거였어요. 경찰도 있고 법도 있지만 결국 자신을 지키는 건 자기 몫이었죠. 지훈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신고하고 서로 도와준다고 했어요. 안전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거라고 했죠. 함께 만든다는 개념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도생이었거든요.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게 미덕이었고 자기 일만 챙기는 게 현명한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오늘 밤 제가 본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소음을 줄이고 불빛을 조절하고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죠. 지훈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밤늦게 혼자 걸어가는 여성이 있으면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면서 안전하게 집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준다고 했죠. 물론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 그런 배려를 한다니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고도 했어요. 작은 소음이라도 신경 써서 줄이려고 한다고도 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말 존재한다니요.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하자 지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했죠. 지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밤 본 모든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캠핑장에서도 한강변에서도 푸드트럭에서도. 왜 그럴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훈은 교육의 영향도 있고 사회 분위기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죠. 가족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혼자 캠핑하는 여성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라는 거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어진다는 설명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생각. 뉴욕에서는 모든 사람이 타인이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잠재적 위험 요소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 거였죠. 저는 지훈에게 고백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대학 시절 수진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룸메이트였던 한국계 학생이 제 돈을 훔쳐간 이야기를요. 그때부터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됐다고 말했어요. 수진과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거든요. 한국 음식도 만들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저는 정말 좋은 룸메이트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학기 말에 통장을 확인했을 때의 그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한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학비가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수지는 메모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요. 지우는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였을 거라고 말했어요. 상처받으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오해했던 것, 편견을 가졌던 것, 한국을 믿지 않았던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었다고 말했어요. 지우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방어적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5년간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훈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오늘 밤 한국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지훈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제 표정에서 다 보였다고 했죠. 하지만 괜찮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의심을 드러냈었나 봐요. 정말 무례했다고 사과했어요. 지훈은 아니라고 했어요. 기자라면 의심해야 한다고, 그게 맞는 자세라고 말해줬죠. 지훈의 이해심에 저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5년간 마이크의 죽음 때문에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다고요. 밤은 무조건 위험하고 혼자 다니면 안 되고 특히 여성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지우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로 위험한 곳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기는 아니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5년간 잃어버린 게 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밤의 자유라고 말했어요. 해가 지면 집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밤이 또 다른 삶의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죠. 지훈이 맞다고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밤은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일상이라고 말해줬죠. 새벽 4시 30분,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였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배려할 때 진정한 안전이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죠. 챕터 8 처음 걷는 밤거리. 마지막 밤, 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나가보기로 한 거예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혼자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나가보고 싶다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정말 혼자서도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위험하다면 바로 호텔로 돌아오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싶다고 말했죠. 오후 9시, 저는 호텔방에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헬멧 카메라도 호신용 스프레이도 가져가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5년 전 그 일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5년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마이크의 죽음이 제게 남긴 상처가 쉽게 치유될 리는 없었어요.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오후 10시,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한강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 15분이 제게는 5년간의 여정을 되돌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발걸음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온몸이 긴장됐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혼자서도 안전할까? 마이크처럼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걸어가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거든요. 걸어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만 보였죠.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민들까지. 길을 걷다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다니요. 뉴욕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더니 할머니가 산책하냐고 물으셨어요. 한강에 가면 정말 예쁘다고, 밤에 가면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죠.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밤에 낯선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순수한 친절만 있었어요. 아무런 악의도 위험한 의도도 없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선의를 의심해왔는지를요. 5년간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봐왔다는 걸 말이에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자서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무서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설렘에 가까웠어요. 처음 10분간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게 되고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뒤돌아보게 됐거든요. 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무도 저를 해치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어주거나 가볍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어요. 밤에 산책 나오셨네요. 기분 좋죠? 네, 기분이 좋다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소통이 신기했어요. 오후 11시, 저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요.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저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마이크와 함께 브루클린 거리를 걸었던 그 밤을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무서울 이유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평화로웠고 분위기 자체가 안전했거든요. 마이크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런 곳이 있다고, 밤이 무섭지 않은 곳이 정말 있다고요. 마이크,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꿈꿨던 곳이 여기 있어. 밤이 무섭지 않은 곳이 정말 있다고. 자정이 되자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비지는 않았어요. 늦은 시간까지 운동하는 사람들, 야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혼자서 무서워하지 않으면서요. 새벽 1시, 저는 반포대교 아래 푸드트럭에서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혼자서요. 사장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또 오셨네요. 네, 혼자 와봤다고 대답했더니 사장이 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혼자 오는 게 더 자유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면을 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요. 5년간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새벽 2시, 저는 난지 캠핑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많은 텐트들이 있었고 여성 혼자 캠핑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나도 언젠가는 혼자 캠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무리일 것 같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혼자서 새벽에 편의점에 가는 것도 5년 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우유와 빵을 샀어요. 그리고 계산하면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면 무섭지 않냐고요. 알바생이 의아해했어요. 왜 무섭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새벽에 혼자 일하시잖냐고 했더니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하셨어요. 여기 정말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시 들은 말이었어요. 정말 안전하다는 말.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밤거리를 혼자 걸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것도 전혀 무섭지 않게요. 새벽 4시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서 5년간 있었던 경계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어요. 해냈구나, 에밀리. 정말 해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깊게 잠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집 기사 준비 완료됐습니다. 편집장이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어요. 한국 치안 검증 결과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요.
정말요? 예상과 다른 결과네요. 네, 완전히 달랐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라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한강도 아름다웠지만 어제 밤의 한강이 더 특별했어요. 제게 다시 밤을 선물해준 곳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서울. 정말 고마워요. 저는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혼자서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밤을 선물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5년간 멈춰있던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 뉴욕으로 돌아가도 저는 변할 겁니다. 여전히 조심하겠지만 밤을 무조건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버릴 거고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였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배려할 때 진정한 안전이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죠. 제가 뉴욕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거든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밤, 서로를 믿고 돌보는 마음, 편견 없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한국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